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삶을 누리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 과연 안전한가요? 날이 갈수록 환경 문제는 심각해지고 언제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선 전란과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1분에 25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죠. 지구촌 경제의 불균형으로 누군가는 목숨을 건 다이어트를, 누군가는 굶주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지금보다 나은 세상,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더불어 함께 나눈다면 말이죠. 세계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온 유엔 난민기구. 한국에선 한국 대표부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을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은 지난해 말 유엔 소속 181개 회원국이 글로벌 난민 컴팩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각국이 어떻게 힘을 합해 난민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논의하는 최초의 포럼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전쟁과 박해, 내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난민의 수가 7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 대한민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난민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Initially, the organization was set up to deal with the refugee outflow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one of the other things that, in taking up this job, I found remarkable is the generosity that the Korean people have given to those in need through UNHCR. Is something that they're now ranked third in the world of individual giving. It certainly shows the compassion they have for people in need.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지원해 오긴 했지만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여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수용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어난 데에는 낯설음이 불러온 오해도 한 몫을 했습니다. 오해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도착하면서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제 잘 사는 나라,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간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 난민은 85% 이상은 저소득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에 묵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난민들이 이제 발생하는 분쟁 지역의 인접 국가들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대다수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제 분쟁이 혹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해소가 되면 바로 자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인접국에 묵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대부분 젊은 남성분들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비율을 보면 난민의 60% 가까이는 여성과 아동이고요. 그리고 난민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친선대사를 활동한 지 5년이 됐죠. 그 사이에 한 7개국 정도를 방문했고요. 그 시간 안에 강제 실향민이 2,500만 명이 벌써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뭐 작년 기준 매 1분마다 25명의 실향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아마도 저희 이 브리핑이 끝나는 시간쯤이면 한 1,500명의 어린이와 부모님 그리고 뭐 선생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또 실향민의 신세로 놓여진다라는 아주 무서운 수치인데요.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큰 좌절감이 들 때 왜 난민의 숫자는 줄지 않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민의 숫자는 계속 늘어갈 거고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겁니다. 2014년 봄부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해온 배우 정우성 씨. 바쁜 스케줄 틈틈이 전 세계 난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죠. He is extremely committed to the issue. He brings a lot of compassion into his work, and one of the things that most notably for me, and I'm relatively new, is his willingness to go out and see firsthand the situation of refugees rather than rely on reading reports and looking at discussion panels. I think that's the thing that comes to my mind. I know he visited Bangladesh when I was in Bangladesh. I didn't take him around, but he's gone to Nepal. He's been to some very difficult places, and I think that resonates back, that he can speak with first-hand knowledge. 정우성 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의 아픔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어린이를 위해 구호 활동을 이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롯이 한 개인의 박애 정신에서 비롯됐다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기아에 허덕이는 패전국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선 에글렌타인 잽 여사. 그녀는 세계 최초로 아동에 초점을 맞춘 NGO를 창립해 종교, 인종, 국적,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거침없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이브 칠드런은 1919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아동을 돕자는 구호단체고요. 그게 이제 100년 전인데 저희 한국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1953년도에 회원국 중 일부가 들어와서 우리 전쟁 피해 아동을 돕는 게 시작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모금을 해서 또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아동들을 구하는 그런 회원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어른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아이들. 안타까운 건 이 같은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전쟁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 처해 있는 아동들인데요. 이 아동들이 현재 4억 2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물리적인 피해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전쟁 이후에 또는 분쟁 상황에서 적절히 지원되지 못하는 영양 부족, 질병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 72시간 이내 긴급 구호부터 교육, 생계 지원까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후원자와 아동의 마음을 이어주는 1:1 결연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편지인데요. 한국 후원자의 편지를 현지어로 옮기고
또 해외 아동들의 편지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 1년 365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군요. 어렸을 때부터 후원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후원자님 편지를 받아보면서 멀리 사는 분에게 항상 지지랑 응원을 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후원자 편지가 되게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경찰관이 될 거예요 라는 꿈을 항상 후원자님한테 말을 하고 후원자님도 그 꿈을 되게 지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관이 됐어요. 본인이 사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좀 수감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직접 매달 올 말에 좀 작은 봉투에 이렇게 저희 정성을 이렇게 좀 후원금을 담아서 손편지와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 봉투를 받아볼 때마다 아무래도 가장 더 책임감을 더 느끼고 이 금액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국내로 해외로 사명감을 갖고 동분서주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가슴속에 담아온 이야기 만나볼까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에티오피아의 가뭄이 지금 약 8년째 최악의 상태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뭄이라는 만성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리아 난민이나 예멘 아동들과 같이 전쟁과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악어에 잡아먹힌 여아가 있었던 학교를 이제 조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 지도자분이 오셔서 내가 임신했던 딸이 있는데 그 임신했던 딸마저도 그렇게 강해서 잃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물이 없기 때문이다. 내 자식을 잃어야 되고 또 내 친구를 잃어야 된다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궁극적 꿈은 바로 이렇게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것. 그래서 누구나 나답게 살고 누구나 우리 지역 주민답게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구인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인도적 지원이 없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외 아동들에 비하면 절대적 빈곤에선 어느 정도 벗어났다지만 우리 한국의 아이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만 무려 2만여 건에 달하고 목숨을 잃는 아이도 적지 않은데 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가 넘는답니다. 높은 이혼율로 연로하신 조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고 사회적 편견으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이제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이제 국내에 저소득에 있는 아이들이 한 65만 명 정도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이들이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던 아동들 중에서 아픈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청각 기능이 좋지 않아서 수술 경과를 지켜보던 중에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한테 아빠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굉장히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까지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좀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 조금씩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구하면 그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아이들의 미소에 달려있다는 점 공감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규모가 큰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심 깊은 종교인으로서 뜻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한의사 모임을 이끌며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정주화 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뭐 소속된 단체가 한의사 불자회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행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한의사들이 모여서 신행 활동도 하지만 우리가 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웃과 다가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그때는 대중생활을 했잖아 모여서. 그래서 병자를 간호하는 것을 부처님 당신을 간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해달라, 또 그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또 다른 봉사도 할 수 있지만 또 한의사다 보니까 한의사들의 어떤 직업을 통한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에 보면 미얀마 법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동두천에 가면 네팔 법당이 있고 평택에 가면 스리랑카 법당이 있어요. 그곳이 그곳 그 이주 노동자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 또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마음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해주는 그런 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쓰는 말이지만 진정 사람답게 종교인답게 사는 일은 부단한 자신의 노력 없인 힘든 일인데요. 정주와 원장에게 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답다라는 거는 그 앞에 붙는 명사, 이름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활용이 되었을 때 의사라면 질병을 치료해주고 뭐 질병뿐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치료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의사가 되도록 하는 다운 의사가 되도록 하고 노력하고 또 종교인이라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사회를 더욱 맑고 밝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참다운 어떤 종교인이 아닐까. 그리고 뭐 참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종교를 가진 의사로서 내가 잘 처신하고 있는가, 내 자유가 상대방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 내 자유가 뭐 자연을 침해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뭐 환경운동도 될 수 있고 평화운동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외부로 나온 모든 공문들의 이제 LH는 뭐 이렇게 이거 예시입니다. 공동무역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려운가 LH.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원칙인 무역의 세계에서 서로 도와가며 공생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공정무역의 선두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공정무역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서울시청 지구마을에 방문을 하였고 공정무역 네트워크 파티 우리 만나. 한국공정무역협의회를 중심으로 12개 회원단체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진지한 논의들이 오가는데요. 그렇다면 공정무역이 뭔지 알아볼까요? 한국공정무역협의회는 처음에는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로 201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공정무역운동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참여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표로 시작을 되었는데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무역과 이렇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나라의 그 공동체를 연결해서 함께 나누는 또 공동체 네트워크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임금을 주는 목적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공정무역하면 그 원조나 어떤 자선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무역이 그 이상의 어떤 많은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아직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한국에서 공정무역가로 나선 사람들.
왜 그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공정한 생태계, 함께하는 힘의 가치를 두고 손으로 빚어낸 수공예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고 있는 윤하나 대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지구마을 보부상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최희진 대표. 공정무역으로 커피 원두를 수입해 보급하는 한편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도 펼치고 있는 조여호 대표. 각기 다른 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네팔의 NGO 자원활동가로 한 1년 반 정도 살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공정무역 이런 걸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계속 관심 갖고 있다가 구호단체나 NGO들이 하는 활동 외에 좀 너무 최하위 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에서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저희 지금은 방글라데시하고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렇게 3개 단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경영학도인데요. 교환학생을 갔을 때 국제경영학 시간에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됐어요. 경영에도 다양한 종류의 경영이 있고 뭔가 사람을 위한 것들도 있다. 그런 것이 처음에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저희가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이제 국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갔더니 커피 농민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그 커피를 착취당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분들을 좀 도와주고 서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있는 생산자 단체랑 거래를 하고 계속 협업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계속 새로운 생산자분들을 발굴하세요. 그러니까 좀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계신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그 수공예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교육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새로운 잡을 갖게 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그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을 계속 하실 수 있는 토대를 좀 같이 만드는 거 그런 게 사실 공정무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성금 지급하는 게 제일 큰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들의 그 작업 환경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뭐 아동 노동 금지하는 거,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의 성평등 그 확보하는 거, 그리고 환경 보호하는 거, 뭐 이런 게 10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이제 공정무역의 활동이고 그거를 계속 인증해주는 세계 공정무역 기구의 활동도 있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군데 공정무역 단체랑 일을 해서 이제 한 300여 분의 생산자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보통은 그냥 농사를 짓고 남는 시간에 직조를 하는 아낙네들이 많습니다. 공정무역 생산하는 그 생산국에서는 우리가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공정무역이 그런 무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지에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기술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 자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자원들 중에 하나죠. 공정무역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훈자에 있는 6천여 명의 소농들이 생산하는 건체리 건살구는 1년에 생산하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급자족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하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농가에서 10kg에서 50kg 사이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인근에 있는 시내랑도 사실 거래하기에도 터무니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족한 물량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유럽으로도 수출이 되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에 한 1000여 곳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공정무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이런 직물 같은 경우에는 모카를 키웁니다. 그래서 모카를 재배하는 것에서부터 자연 염료를 채취하고 자연 염색을 하고 배틀을 직조하고 이 모든 과정들에서 화학 가공이나 기계 공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랑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10여 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는데요. 마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마을의 학교를 개보수한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이제 커피를 통해서 단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동체나 커뮤니티가 조금씩 이제 발전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중요한 그 일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이 생산지에 제값을 주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한국에 왔을 때 그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커피값 위에 그런 비용이 좀 얹어져서 약간 좀 비싸다는 느낌을 갖고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그 미션으로 이제 하다 보니 카페 운영에서도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 재료는 공정무역을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커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 부재료나 소스 같은 것도 웬만하면 공정무역 재료를 다 구비를 하고 또 공정무역이 만약에 없다면 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해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여호 대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열심히 교육을 받는 청년들. 커피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죠. 이러한 국내 지원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원두를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있다는 로스팅 전문가 김흥식 실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갖고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어갖고 술 끊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재활 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해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고 카페를 통해서 이 로스팅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는데요. 처음에는 술 끊으려고 노력할 때 저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한 100일 정도 나갔습니다. 하프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 재활 훈련이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근무를 못해요. 10개월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나가면 이제 뭐 하지? 그런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공장 안에 딱 들어가는데 커피 향이 있잖아요. 향이 확 풍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매력은 비료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친다는 거, 그게 하나 장점이고요. 참 인상적인 게 너무나 아이들을 밝고 명랑하고 비록 나라는 가난하지만 주민들이 또 너무나 친절하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현지의 작업자들을 만나는 건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지만 오래도록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함께 만든 제품마다 녹아 있습니다. 진한 사람의 향기가 말이죠. 처음부터 이제 계속 같이 했던 이제 친구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뭐 돌리라는 친구도 있고 조야라는 친구도 있고 여성분들인데 저보다 이제 다 나이가 어리죠. 되게 오랫동안 이제 수공예 제품들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진짜 약간 신의 손들이에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거 가지고서 이제 논의하면은 그 자리에서 뚝딱 이렇게 샘플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제 그러는 진짜
손재주가 엄청 좋은 친구들이 있고 제품을 판매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과정에서 좀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현지에 가서 우리 생산자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워낙 다들 밝고 재밌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실 저도 되게 힐링을 얻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와 같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거를 볼 때가 사실 제일 보람이 있고요. 제품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좋은 의미도 있다.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 되게 보람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에는 조야하고 돌리가 제일 친한 친구들이고요. 과테말라에는 욜란다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친구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저의 과테말라의 베스트 프렌드죠. 라오스는 벌써 8년째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는 공정무역 생산지이고 항상 매년 이제 생산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8년 전에 방문했던 집과 8년 후에 방문했던 집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지금은 작업장이 더 확장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공정무역이 미칠 수 있는 그 임팩트는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게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내 가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는 그것만큼 큰 힘이 없죠. 제가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오랜 기간 동안 공정무역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 현재 만들어졌고 거기에 동티모르 청년들이 십수명이 아주 훌륭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싶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일종의 윤리적 소비, 윤리적 가치가 조금씩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해 주시는 거가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 되게 보람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많이 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어쿠스틱 에코밴드 요술 당나귀의 리더 라마 씨. 식사들은 하셨어요? 환경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유명한 도심 속 자연인입니다. 저 아침 먹을 겸 도시락 쌀 겸 해가지고요. 요리 좀 하려고. 주로 저는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도시락 맨날 싸요. 2개씩 싸가지고요. 점심에 하나 먹고 이제 도시락 싸면서 만든 거를 아침으로 먹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작업실이나 다른 데 있으면 2개 싸가지고. 네. 화려한 도시락은 아니지만 건강한 도시락입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에 앞장서며 깨끗한 지구를 노래하는 음악가죠.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 메뉴는요. 어제 요리하고 남은 양파를 이용한 그 마이애미식 볶음밥이라고 할까요? 네. 볶음밥은 아니고 양파랑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밥만 기다리면 됩니다. 일회성 소모품이 넘쳐나는 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지구를 위한 생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 군대 갔다 와서였어요. 일단 군대에서 되게 좀 약간 어떤 좀 그런 회의적인 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제가 되게 신기한 하루였거든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느 건물에 가요. 강남에 있는 어느 건물인데 그 건물에 가서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둘 칸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볼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있는 분한테 여기 화장지가 왜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이 건물에선 휴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휴지 하나 없으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많아도 화장실 하나 쓸 수 없는 사람인가. 그때부터 내가 휴지를 없으면은 나는 내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그때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로 편한 게 어떤 삶일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휴지 거의 안 써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지구를 위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면은 그거는 지구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대여 힘이 드나요? 혼자 걸어가고 있나요? 뒤처질까 두려운가요? 길을 잃어버렸나요? 그쵸, 좀 늦겠습니다. 이 도시락 완성했을 때가 뭔가 제일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예요. 아, 오늘 하루도 뭔가 이제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작업실 가서 이따 먹고, 저녁은 제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준비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 먹으면은 오늘 먹을 걱정은 없습니다. 생의 끝자락에 라마 씨는 평소에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닌답니다. 몸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최고라는데요. 아, 제가 보통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요즘에는 자전거보다도 오히려 걷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거 자체가 이 머릿속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서울은 워낙에 복잡하고 좀 차들이 많은 도시니까 저라도 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유를 좀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친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카페인 동시에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모여 삶의 전환을 꿈꾸는 특별한 공간이라는군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이제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이기는. 그럼 카페 오공은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나? 이제 거의 진짜 노 플라스틱으로 이제.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카페 기웃기웃은 지금 협동조합 방식의 이제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여러 방식을 연구하고 실험해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카페입니다.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좀 뭔가 그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에 본인들이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하면서 매장 내에서는 뭐 플라스틱을 거의 쓰지 않는다든지 뭐 휴지 대신에 소창천을 쓰고 있고 뭐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뭐 스테인리스나 뭐 유리나 이런 대나무 빨대 같은 걸 이제 사용하고 뭐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되는 이제 그런 컵을 이제 사용해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고 다른 삶의 방식과 더불어서 다른 일의 방식도 실험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5명의 사장님이 있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일하는 방식에서도 뭔가 마음이 나는 만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여태까지 일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일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걸 실험하는 그런 새로운 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해요. 서로 믿어줄 수 있는 사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자라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좀 저희 세대에서 먼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그렇게 충분히 더 그렇게 변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면 좋겠네요.
라마 씨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공연장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 의사예요. 아, 저 간호사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직업을 얘기하실 수 한 달에 한 번씩 소아암 환우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주기 위해 열어온 모바일 나눔 콘서트. 일명 모나콘의 주최자인 개그맨 오종철 씨와 라마 씨 두 사람은 치료 과정에서 탈모 증상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돕고자 2012년부터 쉬지 않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해드릴 뮤지션은요, 제가 굉장히 이분 음악을 좋아해요. 머플리 아토입니다. 머플리 아토. 네. 이사하는 날 도와주러 온 친구, 작은 자동차 몇 안 돼. 진행하는 사람도 무대 위의 가수들도 함께하는 관객들도 매번 흐뭇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는군요. 오늘 한 공연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소아암 아이들에게 가발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나눔 콘서트를 줄여가지고 모나콘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옆에 계신 그 오종철 씨와 함께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나코는 이제 라마 씨의 꿈에서 시작이 됐죠. 가수가 꾸는 꿈은 보통 뭐 노래 뭐 1위를 한다든지 뭐 이럴 텐데 가발 100개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아픈 병동에 공연을 다니면서 이 가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알고 있었고, 강연과 공연이 이렇게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통해서 10,000원이 아깝지 않은. 네. 그래서 시작했던 게 모나콘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시고 자기들이 갖고 계신 거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공연장을 저희 둘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대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 다음 달에 홍대에 있는 공연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러고서 이제 또 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고등학생들. 맞아요. 예. 본인들이 홍대 입구 전철역에서부터 공연장까지 다음 공연부터는 이정표를 들고 서 있겠다. 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이제는 저희 둘이 하는 모나콘이 아니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약간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오래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나콘이라는 본질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그냥 매 순간이 다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둘도 없이 절친했던 친구에게 이제는 전화조차 할 수 없는 건 가발 100개를 만들고 싶다던 한 가수의 엉뚱한 소망이 8년의 시간 동안 조금씩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겠죠. 사람과 사람이 이어가는 기적이란 그런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엔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진 환경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아이들도 있죠. 공정한 무역을 통해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가는가 하면 환경을 위해 생활을 바꾸는 실천가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그럴수록 나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웃는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이 공감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공감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